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시스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과정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계인지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컴퓨터에 대한 기원 및 세대별 특징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컴퓨터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하는 게 컴퓨터죠. 또 어떤 분들은 문서를 작업하는 게 컴퓨터가 아닌가요? 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란 전자회로를 이용한 전자회로예요. 전자기계죠.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를 말한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계산기라니, 그쵸? 자, 사실 최초의 컴퓨터는요, 어떤 군사 목적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 계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일종의 계산 기계였습니다. 이 계산 기계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발전 단계들을 거쳐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에는 이러한 계산에 대한 처리 업무 말고도 뭐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의 처리, 그리고 사무 관리나 언어, 영상 정보에 대한 처리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범위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어찌되었던 이러한 광범위한 목적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명령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그 처리된 결과물을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화면이나 어떤 출력 장치들을 통해 표현을 할 수 있는 전자 자료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란 무엇이다?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 또는 현재 의미를 좀 더 보태보자면 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러한 컴퓨터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겠느냐? 자,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컴퓨터의 특징은 일단 컴퓨터는 무엇보다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죠. 그렇죠? 일단 정확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여러 개를 계산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잖아요. 자,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양의 처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 범용성이라는 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용성을 띈다. 그리고 호환성. 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 여러 가지 그 밖에 다른 기계들과의 호환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호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호환성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5가지 특징 기억해 두세요.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 대용량성, 범용성, 호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구성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컴퓨터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는 모니터도 있고, 본체가 있고요.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본체 내부에는 이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칩이라든지 메모리 카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장치별로 좀
구성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모니터 아니면 뭐 본체,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하드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딱딱한 기계라는 의미의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장치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품이나 기계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개념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부드러운 장치. 근데 사실은 어떤 느낌적으로 부드럽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시스템 내부, 그죠? 우리가 뭐 사용하는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소프트웨어적인 분류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하드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 각종 명령들이 집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드웨어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요. 자, 중앙 처리 장치. 자,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 장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다른 말로 CPU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죠.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구성 장치를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장치들을 우리가 주변 장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주기억 장치와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이 돼요. 주변 장치는 뭐 우리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또는 컴퓨터 안에 있는 기억 장치인 뭐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들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건 사실 좀 중요한 건데요. 중앙 처리 장치나 주변 장치, 그 밖에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일단 컴퓨터가 이런 딱딱한 물리 장치들과 그리고 부드러운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명령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소프트웨어들을 보자면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그 밖에 사용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단원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해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구성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내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뒤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학습 부분 보시면 어쨌든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기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그 입력된 자료들, 자, 데이터라고 해요. 입력된 자료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 의한 관찰 또는 기계를 통한 관찰, 측정 등을 통해 수집을 한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값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 값이 뭐 10이다, 20이다 이런 값들을 우리가 자료,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이 자료들을 가공,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처리하게 되면 그것을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그냥 10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나이였다. 또 그리고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이름, 성명이었다. 그러면 이런 레이블들을 우리가 붙여서 처리를 함으로써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집합체, 데이터가 다시 가공된 처리 값을 정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컴퓨터에 또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GIGO라고 해서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garbage라고 하는 건 쓰레기를 의미하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컴퓨터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또 지시하고자 하는 명령어의 어떤 처리 방법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데이터 값들이 잘못된 자료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컴퓨터에 대한 수동성을 뜻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처리되는 어떤 값들이 주어진 자료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자료가 들어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수동성을 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전 과정들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컴퓨터를 기종과 개발 연도, 개발자, 의의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각 기종에 대한 명칭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 기종들, 중요한 기종들이 있는데 그 기종에 대한 이제 개발자 이름, 그리고 그 특징 정도는 잘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최초의 컴퓨터의 어떤 시초가 됐었던 게 뭐냐면 바로 파스칼의 계산기라는 겁니다.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다. 자, 어떤 계산기였냐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한 계산기였다. 자, 지금 우리 계산기는 덧셈, 뺄셈 말고도 곱하기, 나누기,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기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산기들은요, 다 전자식 계산기예요. 근데 이 당시의 계산기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의 시초는 기계식 계산기였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식이라는 건 지금 이제 전자회로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만 이때는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해석기관이라는 기종이 나왔고, 자, 바베지라고 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해석기관이라는 기종이 나왔고, 이 해석기관이 사실은 조금 더 현대 컴퓨터의 개념을 좀 더 담은 그런 어떤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홀러리스라고 하는 개발자가 천공카드 시스템을 개발을 함으로써 인구 통계나 국세 조사에 이러한 이제 계산에 대한 작업들을 컴퓨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계산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종이 천공카드 시스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튜링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튜링 기계라는 기종을 만들어서 자, 추상적인 계산기의 모형으로 컴퓨터의 논리적 모델이 되었다라고 의의를 두었어요. 이거는 좀 사실 얘기를 하자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현재의 그 기종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돼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추상적인 계산기의 어떤 모형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원이라고 하는 기종이 에이컨이라고 하는 개발자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자, 이 마크원은 자, 우리 이제 최초의 계산기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최초의 어떤 기계식 계산기가 파스칼의 계산기였다면, 자, 마크 1의 경우에는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예요. 자, 이 최초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초의 전기 기계식 계산기가 바로 에이컨의 마크 1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기 방식을 동원을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아타나 소프라고 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ABC라고 하는 기종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는 진공관이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는 마크 1이고 진공관이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하게 된 최초의 계산기는 ABC라고 하는 기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애니악이라고 하는 자, 애니악입니다. 애니악이라고 하는 기종이 나타났는데 자, 에커트 앤 머큘리라고 하는 개발자가 자, 애니악을 만들었어요. 자, 최초의 어떤 거예요? 이제 진짜 전자 계산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자 계산기의 개념이 도입이 된 게 바로 애니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자, 윌키스라고 하는 개발자가 에드삭 이름이 좀 비슷하죠. 자, 에드삭이라고 하는 기종을 개발했는데 자,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에드삭 기종부터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 자,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뭐냐면요. 이 계산하는 그 어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죠. 그죠? 데이터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계산을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주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하나씩 꺼내서 수행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의 컴퓨터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지금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력한 데이터가 아무렇게나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명령어의 순서를 따라서 처리가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폴란드의 수학자인 폰 노이만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졌던 최초의 계산기, 컴퓨터의 이제 그 기원인 계산기가 에드삭이라고 하는 기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 프로그램 방식.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까지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계산기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프로그램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그 데이터들을 수정하는 게 쉽고요. 또 프로그램을 여럿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폰 노이만이 제안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게 에드삭이었고요. 그 이후에 유니박 1이라고 하는 기종으로 최초의 상업용 전자 계산기가 도입이 되었어요. 자, 상업용 어떤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계산기를 썼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목적이었겠어요? 그렇죠. 나라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 군사 용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그 국가적인 어떤 다른 특수 목적을 가지는 용도로만 이런 계산기들을 사용했는데 자, 이 유니박 1 세대부터는 이제 상업용으로 전자 계산기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폰 노이만 아까 나왔죠. 폴란드의 수학자. 자,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제안했었던 바로 그 폰 노이만이 자신이 직접 에드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종을 계산기 기종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 에드박 같은 경우에는 폰 노이만이 직접 제작한 컴퓨터니까요. 당연히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진법이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들을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디지털의 어원인 디지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진법에 있는 숫자인 0과 1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숫자들, 이진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게 에드삭이었는데 그 전까지의 기종은 모두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도입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개발자이다. 사실은 폴란드의 수학자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각 기종의 이름과 그 의의를 잘 매치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개발자들에 의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 왔는데, 자, 그 발전 과정을 우리가 세대별로 분리를 해보자면,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바로 그 컴퓨터라고 하는, 사실은 원래는 계산기였죠. 그 계산기라고 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주요 소자나 또 처리한 데이터 값을 기억하는 그 주기억 장치에 대한 어떤 그 장치의 분류로서 이 세대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대인 제1세대에서는 진공관이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했어요. 아까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왔었죠? 바로 앞 페이지에서 자, 진공관 어디 있어요? 자,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
여기 있네요. 자, ABC라고 하는 기종이 최초로 진공관을 사용한 계산기였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1세대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 1세대가 진공관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진공관이라고 하는 주요 소자와 그리고 자기 드럼이라고 하는 기억 장치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계어를 사용했습니다. 기계어. 기계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계가 바로 처리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예요. 사람의 언어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어를 사용했고요. 기계적인 부분이 중심이 됐어요. 기계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가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 컴퓨터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이죠. 지금은 내가 원하는 작업이 요만큼이면 요거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일정 기간이나 일정 양이 모아지면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거치면서 주요 소자가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와 주기억 장치, 자기 코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를 쓰면서 자, 고급 언어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급 언어라고 하게 되면요. 기계어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인간 친화적인 언어가 바로 고급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급 언어들을 통해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OS가 도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뭐예요? 윈도우 7, 그쵸? 또는 뭐 아직까지 윈도우 XP나 또는 뭐 그 이후에 나온 윈도우 8 버전 이용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러한 것들, 시스템을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기반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에 통신망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게 바로 2세대예요. 그리고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멀티 프로그램이 여러 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 3세대부터는요, 이제 회로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회로라고 하는 주요 소자를 이용해서.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이 CPU라고 하는 어떤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세대는 그냥 일반적인 직접 회로였고요. 이 직접 회로를 주요 소자로 하되 또 주기억 장치까지도 이 직접 회로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분할 처리라고 해서 자, 시간들을 쪼개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중 처리,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 뭐 사용하는 그 시험을 볼 때 왜 우리 검정색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이용해서 이렇게 칠하면 나중에 채점 되잖아요. 그러한 OMR이라든지 자, OCR과 같은 어떤 광학 기계들, 또 MICR, MIS와 같은 어떤 광학 처리 기계들이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세대는요, 이제 집적 회로가 좀 더 발달해서 고밀도 집적 회로로 개발이 되었고, 자, 주 기억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3세대부터는 소자와 기억 장치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세대부터는 드디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들이 개발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자, 인터넷이, 아까 왜 온라인 실시간 처리는 사실 인터넷의 개념은 아니에요. 통신망이 연결되어서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장치와 장치들 간에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치들 간의 통신망 구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 어떤 메인이 되는 주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업무를 보는 또 다른 컴퓨터들 간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자료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제5세대에서는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터넷이나 또는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이나 퍼즈 이론, 패턴 인식, 뭐 전문가 시스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도입된 시대를 마지막 제5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잖아요. 자, 이번 단원을 통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 건데요. 자, 실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도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었던 사항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하기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A와 B 용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컴퓨터의 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자, 숫자, 그림, 음성, 영상과 같은 것들을 A라고 하며 이 A를 가공한 것, 자, 가공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B라고 한다. 자,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기를 보시면 자, 정답 4번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컴퓨터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갖가지의 값들은 자료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정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자료를 받아들여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정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펌웨어라는 게 나왔어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하드웨어 제어,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변경 추가를 할 수 없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컴퓨터를 구분할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로 분류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펌웨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펌웨어는 무엇이냐? 자,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예요. 그냥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부적인 역할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간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핸드폰이나 어떤 그 전자기기 단말기들 이용하다 보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펌웨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펌웨어는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장치, 소프트웨어 장치이고요. 자, 주로 롬이라고 하는 기억 장치에 반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최근에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 플래시 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내용을 쉽게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펌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좀 틀린 부분이 있죠. 뭐냐면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요즘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렇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올바른 설명들 한번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맞죠?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자료를 처리한다라는 게 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더욱 유용한 형태의 어떤 정보를 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전기, 전자적 어떤 장치들을 말한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앞에서 펌웨어에 대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펌웨어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자,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이다. 글쎄요. 자, 두 번째. 주로 램에 저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관리한다. 아니죠. 이건 확실히 아니죠. 아까 롬에 반영
영구적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게 맞는 설명이죠. 자,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드웨어를 교체하여야 한다. 자, 1번하고 4번이 틀린 이유는요. 컴퓨터 운영의 필수적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 보기보다는 우리 하드웨어의 일부분이지만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 원래는 소프트웨어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 하드웨어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드웨어를 고쳐하는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자, 펌웨어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의 보기하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면요. 컴퓨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음 용어들 중 다른 컴퓨터나 매체에서 작성한 자료도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어요. 자, 컴퓨터의 특징 뭐뭐가 있었어요? 자, 범용성, 신뢰성, 호환성,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자, 신속성이라든지요. 그죠?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속성이라든지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대용량성이 있었어요. 자, 신뢰성이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성이 되겠죠. 정확하니까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의 5가지 특징은 범용성, 신뢰성, 호환성, 신속성, 대용량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중에서 다른 컴퓨터나 다른 매체에서 작성한 자료도 공유를 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서로 다른 기계들과도 잘 호환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용어는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ENIAC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의 취지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사용된 기종과 그리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 사용된 기종의 어떤 그 시대적 구분이 가능한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리고 반대되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 둘 중에 무엇이겠느냐라는 걸 물어봤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기종은 뭐예요? 에드삭이에요. 그리고 이 에드삭이라고 하는 기종이 만들어질 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걸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죠. 그 폰 노이만도 나중에 그 직접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한 에드박이라고 하는 기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가지가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도입된 어떤 개발 단계다라고 봤을 때 그 이전이었던 ENIAC의 경우에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ENIAC까지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IAC은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다음 중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폰 노이만이라는 폴란드의 수학자가 제안을 했고요. 자, 프로그램 실행 시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 기억 장치에 기억을 시켜서 명령의 처리 순서대로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자, 프로그램의 일부를 반복 사용하는 서브루틴이나 루프의 구현이 비경제적이다. 자,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프로그램 내장형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계산이 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바로 이 프로그램 내장형 방식의 컴퓨터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한 최초의 전자계산기 무엇인가요? 자,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폰 노이만이 만든 계산기이냐 아니면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이용한 것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예요? 자, 폰 노이만이 제안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건 에드삭이에요. 그렇죠? 폰 노이만이 개발한 건 에드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폰 노이만이 만든 전자계산기가 뭐냐라고 물어본 건 사실 아니고 이런 방식이 이용된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에드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에드삭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전자계산기이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중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는 무엇일까요? 자, 최초로 그 전까지는 어떤 특수 목적, 군사 목적과 같은 특수 목적을 이용한 계산기였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기종부터 상업용 목적을 띄었다라고 했어요. 자, 뭐였죠? 그렇죠. 유니박 1이 되겠습니다. 유니박 1이라고 하는 기종은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보시면요.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분류할 때 5세대 컴퓨터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5세대 여러분들 현재 사용하는 세대의 컴퓨터의 특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퍼지 컴퓨터, 인공지능, 패턴 인식, 온라인 방식 했어요. 자, 퍼지 컴퓨터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보시면 퍼지 컴퓨터란 인간의 지능 처리 기능, 즉 사람의 행동과 동작들을 컴퓨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퍼지 컴퓨터래요. 자,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 중에서 이 퍼지 컴퓨터는 자, 뭐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난이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지금 현재 과정,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 처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세대에 대한 내용이 맞다라고 보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인공지능 자, 그리고 패턴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다 5세대 컴퓨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온라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인터넷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온라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2세대의 특징이에요. 2세대. 그래서 주 메인 컴퓨터와 어떤 다른 서브되는 컴퓨터 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5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온라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다음 중 각 세대별 논리 회로 소자의 변천 과정이 틀린 것은 자, 각 세대별로 기억 소자가 있었어요. 그 소자에 대한 변천 과정을 보면 자, 1세대는 진공관 자,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오고 있죠. 자,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 집적회로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였어요? 바이오 소자? 아니죠. 계속적으로 집적회로를 쓰는데 그게 고밀도에서 5세대 초고밀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틀린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실제로 이제까지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것들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암기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지 그 문제의 표현들을 또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풀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정리가 되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